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전산생물법 기출 82회인가요? 네, 82회 기출문제 풀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합격률이 낮은데요. 낮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좀 어려운 논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좋은 회차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론 문제부터 볼게요. 이론 문제는 우리가 목표 점수는 11개 이상입니다. 이론은요, 11개. 이론 문제는 11개 정도 이상 정도 맞추면 목표 점수가 되고, 대신에 15분 내에서 많이 하더라도 20분 안에, 네, 한 15분 정도를 그죠? 이렇게 권장 드립니다. 근데 실무를 잘한 분, 이론을 잘한 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실무를 잘한 분은 15분 만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지 받자마자 짜투리 시간을 좀 잘 이용해야 돼요. 받자마자 그죠? 우리 설치하고 한 5분 정도 남는다고요. 근데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 나왔지, 어떻게 풀 건지.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할 때 우리가 그죠? 우리가 출발 준비하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엎드려 가지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논점은 잘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보고 있더라도 그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회계 변경에 관한 설명, 올바른 것. 일본 문제가 만만치 않죠. 올바른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회계 변경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변경은요, 당연히 그죠, 추정의 변경이죠. 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 뭐 잔존가치 전부 다 뭡니까? 정책의 변경 아닙니다. 추정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은 우리가 소급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요, 전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전진법이 아니죠, 그죠? 소급법에 간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은 당연히 그죠, 방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정책의 변경이 되겠죠. 추정의 변경 아니다 이거잖아. 그럼 답은 뭐야? 4번이 되겠죠, 그죠?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에 의하고, 그 효과가 단기 이후가 아니고 뭐예요?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와, 이거 키워줍니다. 단기 이후, 이렇게 기간에 반영한다. 여기 맞아요. 전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오류 수정이 안 나왔잖아요. 그냥 이런 이론 문제는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볼게요. 다음은 재무상태표상에 자본이 아니고 뭐예요?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자본금에 증감을 주는 요소는 뭘까요? 바로 정자와 감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정자나 감자가 아닌 걸 찾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인 발행했다. 발행해요. 증가합니다.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고 자본금이 감소됩니까? 증가하고, 당사자 주식 할증 발행했다. 발행합니다. 주식 배당하더라도 뭐야? 주식을 찍어내서 주는 거니까, 발행하니까 당연히 증가하고. 병합했다는 말은 뭘까요? 10주를 5주로 병합했다는 말은 결국은 5주로 병합했다는 거는 5,000원짜리를 그죠? 2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만원이 되잖아요. 자본금에 변화가 없습니다. 병합은 뭐야? 자본금에 변화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할만해요. 이 정도 지금 있잖아요. 여기 출제 보세요. 출제 내는 패턴이 이상한 거 안 되잖아요. 쉬운 거.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회계 변경 토픽이랑 자본 토픽, 사채 이런 거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 위주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재고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번, 2번 맞추고, 그죠? 이건 좀 많아 보이네? 그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 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론이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했어요? 올바른 설명을, 또 올바른 거 골라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건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왜냐면 가나다는 뭐 와봐서 이렇게 하면 뭐 다 하지 뭐. 이걸 어떻게 다 알아야 되죠. 뭐를 이렇게. 자,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및 기타 항목은 매입원가의 차감. 그쵸?
매입 할인도가 매입 원가의 차감, 그 다음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이거 논점이잖아요. 차감한대요. 맞아요. 재고자산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뭐야?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없다. 하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 손상이 되면 우리가 시가가 원가가 100원이었는데 손상을 입으면 70원 이렇게 되면 이게 하락이 되잖아요. 하락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하락했으면 그만큼을 우리 저가법액에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다. 이건 뭔 말이냐 이거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얘는 틀렸네. 그럼 나를 딱 치는 거예요. 요건 틀렸고. 아, 그러면 이거 그죠? 두 개 볼게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가 낮았다면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하죠, 그죠? 이것도 맞고요. 맞구나. 재료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요. 비정상감 뭐고? 뭐 당연히 그죠.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기간비용, 즉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재고상 감모 손실 맞고. 그러면 나를 빼고 가다라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갈림길이 될 것 같은, 세 번째가 조금 있잖아요. 아리까리해서 틀릴 수 있어. 좋아요. 틀리는 거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그 시점에 직관이 좀 불분명해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 근데 이런 거는 좀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양은 좀 있는데,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는데요. 얘가 보면, 우리 정부는 취득원가랑 1년에 삼각비 얼마냐 이거잖아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제 취득원가에 관한 있잖아요. 부대 비용의 논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얘가 5천만 원은 매입가액이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잖아요. 등록비용은 바로 부대 비용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차량을 구입한 후, 그죠? 구입 후죠. 자본적 지출은 가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스노우 타이어 중 대리점을 지원받다 뭐 스노우 타이어가 취득원가하고 관계 있습니까? 지원받는 거 이런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런 거 전혀 관계 없는 얘기다, 그죠?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러니까 원가가 별로 관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뭐 영원이고 내용연수 5년이다. 강간상은 정액 오래 상한다. 이익을 쳐서. 그러면 결국은 취득원가는 5,175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 연수 5년이다, 그죠? 언제 얘가 딱 보니까 며칠 날 하는 거예요, 또, 그죠? 그죠? 중도 취득 모형이네요. 석 달만 배분해야 되니까, 이게. 10분의 3,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요거, 둘 중에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배분하면, 여기가 2587, 그래서 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물어보는 거야. 4번 맞추고, 3번은 약간 아리까리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하면 3번은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1번, 2번 맞추고 이런 걸 틀리면, 이 3번, 4번 틀리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좀 곤란해요. 그 다음에 이거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올바른 설명. 또 계속 얘는 되게 올바른 거 좋아하네. 올바른 설명. 계속 올바른 거. 계속 맞는 거. 긍정적인 마인드인가요? 네, 그걸 좋아요. 첫 번째,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이 뭘까요? 현금 창출 능력이에요. 미래. 단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자산의 정의가 돼요. 그리고 해당 그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이것도 맞는데, 물론 여기에 식별 가능해야 된다는 개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고, 내부적으로 창출 내부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죠, 그죠? 논점이는 당연한 거고. 무형자산의 삼각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합리적 방법을 모를 때 어떻게 쓴다고요? 정액법 강조한다. 아시겠죠? 사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처분부터 당연히 그죠. 기대되지 않을 때, 즉 무형자산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라면요, 당연히 효용이 없죠. 그럼 이때는 다 제거해야 되죠. 이게 바로 처분 붕괴가 되죠, 그죠?
다 맞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구구절절이 맞는 건데 왠지 긍정 마인드로 봐야 되는데 삐딱하게 하나가 틀린 게 없을까? 막 고르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나는 틀렸겠지. 이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믿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왜 합격률이 떨어지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극명하게 그 계산이 아니고 말 문제가 쉽다는 편견을 없애야 돼요. 훨씬 그죠 이론만 물어보는 있잖아요. 말 문제가 훨씬 더 지문을 구성하는 계산 말고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문만 계산 문제 안 풀고 요것만 풀 거야. 그럼 잘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계산은 오히려 뭐야? 계산은 어렵지 않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뭔가요? 만약에 재무회계에서 그래서 제가 재무회계에서 3개 맞추고 어려운 시험에서 3개를 맞추기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조금씩만 잘못 생각하면 3개를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3개를 맞아야 돼. 최소한 이런 정도라면. 그리고 어디에서 만회해야 됩니까? 원가. 원가에서 5개를 다 맞추든지 아니면 뭐야? 아무리 못해도 4개를 맞춰준다, 그죠? 세법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뭐야? 11개 정도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득점이 돼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론 문제. 자, 단기 총재조원가를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단기 총재조원가의 정의는 바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합계죠, 그죠? 여기에 충실해야 되겠죠. 이게. 단기 총재조원가. 그럼 여기에 보면 이게 직접 재료비, 약칭점 합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다 더한 금액을 단기 총재조원가, 제조원가 이렇게 보네요. 그럼 여기 X가 요거에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씩 메꿔내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직접 재료비 모르겠고 직접 노비는 50만 원이래. 50만 원 좋아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비의 50%래요. 그러면 50%면 150%면 여기에서 1.5라 이 말이잖아요. 1.5니까 곱하기 1.5라 하면 75만 원일까? 네, 그러면 요거 가지고 75만 원가 출연됐죠, 그죠? 여기서 곱하기 1.5. 아, 그러면 뭐 이것만 구하면 되네? 그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에 가공원가가 뭐냐 이거죠? 가공원가는 요거잖아요. 가공원가는 요거 50만 원 더하기 75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가공원가잖아요. 그쵸? 여기 가공원가잖아요. 여기 두 개 합해가지고 여기 몇 프로라고요? 200%. 200%가 2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직접 재료 원가 200%가 요거니까 뭐야? 여기에 직접 재료 200%가 요거다. 그죠? 여기에서 뭡니까? 두 개 한 거, 여기 부분이 125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 두 개 합하면. 여기에서 요 금액이 뭡니까?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게 반이네요. 그죠? 그쵸? 이게 반이 200%다. 이 말이니까 결국은 요걸 나누기 2 하면 65만 원? 62만 5천 원. 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 그죠? 다 합하면 X가 나오겠죠. X는 1875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약간 추론하는 문제다, 그죠? 이걸 조금 간추려가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83회 문제를, 그죠? 어제가 얼핏 봤는데, 이게 뭔가 싶었던 거니까, 너무 좀 약간 장난을 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83회를 기대하시면 돼요. 83회 한번. 아니, 풀 수는 있는데, 잘 그런 거 안 내는데, 저도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뭐지? 하고 한번 풀어봤는데,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변동비, 고정비, 원가 행태에 따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아닌 거 찾아보면 돼요. 드디어 틀린 게 나왔네요. 틀린 것들. 총 고정비는 변함이 없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한 값을 갖고 단위당 고정비는 비례 증감한다. 비례적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증감한다 이거잖아요. 이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된 단위당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뭡니까? 원가는 뭐야? 원가는 쭉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례란 말이 틀린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반비례해서 지금 나타나잖아요. 요즘 이거 총원가는 비례 증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 얼핏 읽어보면 여기 단위당 고정비율 일정하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틀렸다고 되는데 갑자기 뭐야? 정답은 맞잖아요. 치사하게 뭐야? 그죠? 반비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비례란 말 때문에 비례적이라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변동비례 같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례적이잖아. 올라갈 때 올라가잖아요. 반비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이 디테일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를 딱 봐서 다 맞았다 싶으면 다시 디테일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딱 답이 있잖아요. 그죠? 추론해서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그런 거야? 이건 뭐지? 종합분과 계산에서 평균법에 의할 경우에 다음 같아요. 근데 선입선출법, 그럼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에 비교한 수는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개를 비교할 때 있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기초적용법이 없으면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결론을 배웠다. 그죠? 기초적용법이 없네요. 한기제품 제조원가는 동일하다. 이게 맞잖아요. 그럼 나머지 볼 필요 있나요? 없어요. 완성품 환산량, 그죠? 단기제품 제조가 모든 것이 동일한 모형이 기초정보가 없을 때다. 이거 알잖아.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읽어볼 필요가 없다고요. 읽어봐도 지금 다, 그죠? 시간만 들고, 그죠? 시간만 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출제자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고 이거 찍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비스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할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작아지긴 뭘 작아, 다 똑같은데.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2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3초 만에.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도 이거 배부 차이는 얼마나 과대가수 이거잖아요. 조금 능숙하면 이제 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죠? 보겠습니다. 지금 실제치를 307만 원 여기 볼까요? 자, 실제 발생액은 307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예정 배부액을 해줘야 되잖아요. 실제 배부 기준에서. 예정 배부를 쓰잖아요. 여기 예정 배부율을 쓰잖아요. 그죠? 이걸 찾아봐라 이거잖아요. 실제 배부 기준 찾아봐요. 그죠? 실제 족도, 예산 족도인데. 150시간. 아니, 150만 시간이고.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무조건 예산 찾으면 돼요. 예산. 그럼 요거랑 여기 2원이네요. 딱 보니까. 그죠? 하여튼 예산에서 나눠주면 되잖아. 2원. 그럼 요거는 300만 원. 그럼 빼면 7만 원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면 불리하다 이 말이잖아요. 불리한 차이가 없어. 과소 배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만 원 과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이거 틀릴 리가 없겠죠. 그죠? 맞춰주고. 10번 볼게요. 표준원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객관적인 표준을 정해놓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비교하죠. 근데 총 차이만 비교하면 효용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뭡니까? 가격과 능률한 요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죠? 가격 차이, 능률 차이 분리해서 지금 현재 원가를 성과평가하는 모형이 표준원가 계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서 표준원가는 맞는 말이고 표준원가 설정돼서 굉장히 용이하고 수량만 파악되면 연초에 바로 이제 원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4번은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가 난다면 왜 차이 난지를 통제하는 모형이 뭐야? 바로 표준원가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원가 통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모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원가를 해봤어요. 근데 원가 단순 문제는 그냥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냥 어렵다면 뭐 어려운가요?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서 어디서 시간을 잡으면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으니까 다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 부족하니까 합격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세법 넘어갈게요. 자, 세법도 근데 세법은 아까 읽어보니까 좀 쉬운 것 같던데 그냥 그렇던데 이론 문제는 이 정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론은 5%가 아니에요. 한 10% 넘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얘기한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세금. 아니 뭐 매일 하던 거잖아요. 보험료는 무조건 뭐야? 묻지도 따지 말고 다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 보험료 공제, 세액공제가 되겠지. 부장서. 1번이 되겠잖아요. 얘는요, 안 따지고, 기부금과 교육비는요, 나이 안 따지고, 돈을 버는지만 따르잖아요. 그죠? 우리 많이 했잖아요. 실물에 따르면 이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2번.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인금. 이 부분이 좀 그렇나? 자, 한 명 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은 노무출자가 자체가 출자 행위죠. 노무 인건비가.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송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개인 사업자가 급여로 가져가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의 그 인건비는 비용 처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이익 계산 아닌 경우는 뭐 당연히 송금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상금 사회 이사에 있잖아요. 초과 보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지. 그죠? 부인 대상이 아니라면 송금에 산입하죠. 당연히 정관이죠. 매매는 인정하니까. 법인이 임원한테 지급하는 상여 중에서 뭐 그죠? 우리가 정관에 규정된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규정 초과액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죠. 그죠? 초과액에 대해서 부인한다. 그죠? 그러니까 초과한 금액에 송금에 산입 부인한다. 손벌어 상여하는 거. 임원 상여금에 대한 취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인이 근로자하고 사전에 약정을 해요. 약정을 하고 너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면 상여금 줄게. 이 부분이 사전 약정 있잖아요. 예, 우리 사전 약정한 성과급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손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배정이 됐어요. 3년 전에. 더 이상 안